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두렵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복도를 걷는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혹시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합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양의 그 화려했던 집, 대동강이 보이던 2층 집, 특권층으로 살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한 최고위층 가문의 자제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지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 중심부,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북한 최고위층이셨고 아버지는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우리 집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다른 어떤 곳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면 어머니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며 우리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살았단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제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9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명절이면 우리 집에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수 빚으신 만두를 쪄내시면 온 집안에 고기와 김치가 어우러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만두소를 만드셨습니다. 돼지고기를 다지시고 두부를 으깨시고 김치를 잘게 썰어 넣으셨습니다. 한솔아, 이리 와서 만두 빚는 거 배워라. 이게 우리 집안 전통이란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만두를 빚으실 때는 참 빠르고 정확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양 밖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명절에도 제대로 된 고기 한 점 먹기 힘들다는 것을요. 함경도 산골에서는 옥수수로 떡을 만들어 명절을 보낸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할머니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는 일제와 싸우셨단다, 우리 조국을 지키셨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12살 때 저는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업무상 그곳에서 지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밤이 되어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들. 평양에서는 밤 9시만 되면 대부분의 집에 불이 꺼지는데 베이징은 밤이 더 화려했습니다.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배웠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미국 친구, 유럽 친구, 일본 친구들까지.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를 마음껏 비판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안 되는 걸까? 왜 우리만 다를까? 16살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든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책 속의 전체주의 국가가 북한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빅브라더의 감시, 사상 통제, 이중사고, 모두 제가 북한에서 보고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친구가 물으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미국 친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프랑스 친구는 예술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 체제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지내며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걸까? 왜 우리는 외국 영화나 음악을 들으면 처벌을 받는 걸까? 왜 북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20대 중반이 되어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혁명 가문의 자제였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의문과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양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배급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전기가 나가 어두운 아파트들,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몰래 파는 장사꾼들, 그들의 삶과 제 삶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한솔아, 밖에서 본 것들을 잊어라. 여기는 여기고 거기는 거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어머니는 자꾸만 제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집 안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혹시 우리 집에도 도청 장치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누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는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처럼 해외 업무차 출장을 가셨는데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진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안했던 그 집이 감옥이 되었고 특권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지, 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한 최고위층 가문에서 태어나 자유를 찾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두려운 현재,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어머니께서 전화기를 붙들고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업무차 그곳에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보러 가신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심장마비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제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독극물에 중독되어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공항 감시 카메라에는 2명의 여성이 아버지께 다가가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CNN, BBC, 모든 국제 방송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한 숙청, 형제를 죽인 독재자, 세계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후에는 북한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그 누구도 아닌 친동생이 제거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혁명 가문도, 높은 지위도, 아무것도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혁명 가문 출신이어도, 이 체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6.25 전쟁 때도 형제가 서로 총을 겨눴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공항 한복판에서 친동생의 명령으로 형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체제의 민낯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씀을 잃으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시고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3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여동생은 겨우 20이었는데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언제 오셔? 아버지가 보고 싶어. 동생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중국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북한으로 보내졌고, 우리는 멀리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솔아, 우리 가문은 조국을 위해 존재한단다.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때는 자랑스럽게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국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파괴한 것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항에서 쓰러지시는 장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리쳐 불러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30살,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저는 아버지를 잃었고 가족의 생명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이 체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찾아봤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공개 처형,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들, 탈북하다 잡혀온 사람들이 받는 고문, 위성사진으로 본 북한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남한은 불빛으로 환했지만 북한은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전기도, 식량도, 자유도 없는 땅. 제가 평양의 고급 주택에서 만두를 먹고 있을 때 함경도 산골에서는 나무 껍질을 삶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고민할 때 같은 나이 또래 청년들은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살아온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런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제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은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꿈꿨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키고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솔아,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 남아서 언제 당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는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북한에서 사신 어머니께서 탈출을 말씀하시다니, 그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탈출,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은 반드시 자유로운 땅에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머니와 동생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시 대상이었고, 북한 정보기관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카오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방 밖을 나설 때마다 낯선 남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그 시선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뒤따라 타고 식당에 가면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던 앞잡이들처럼 그들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호텔 복도에 나가면
같은 층에 묵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관광을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복도를 서성이거나 로비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솔아, 저 사람들을 조심해라. 내 아버지도 저렇게 당하신 거란다. 여동생은 무서워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문 앞에서 멈추는 인기척,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서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닐까? 혹시 새벽에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그런 공포가 끊임없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때 느꼈던 공포가 이런 것이었을까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주는 음식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음식에 무언가를 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수면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에서만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우유, 과일로만 끼니를 때웠습니다. 봉지를 뜯을 때도 조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미리 열어서 무언가를 넣지는 않았을까 확인했습니다. 생수병도 뚜껑이 제대로 밀봉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여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제대로 된 밥이 먹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참아야 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협박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호텔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받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는 전화. 아무 말 없는 침묵.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안다. 언제든 손을 쓸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비자 문제로 호텔로 찾아와서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잖아요. 우리를 북한으로 송환할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만약 북한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범 수용소행은 확실했고 최악의 경우 아버지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은 교묘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척하며 접근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납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잘못된 선택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셨습니다. 원래 평양에서는 평양냉면을 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아이들만은 자유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한솔이가 아버지 없이 가장이 되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키겠다고, 우리 가족은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못하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여동생은 학교도 못 가고 호텔 방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나이인데 우리 동생은 커튼을 친 방 안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20살 청춘이 이렇게 세장에 갇힌 새처럼 지내다니요.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오빠, 우리 언제쯤 밖에 나갈 수 있어? 나 햇빛 좀 보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고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조금만 참아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수상한 남자와 마주쳤는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로요. 한솔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방을 쌌습니다. 많은 짐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여권,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호텔 직원들도 잠든 시각에 우리는 몰래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우리는 택시를 타고 마카오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달라고만 했습니다. 기사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제가 건넨 돈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여동생은 제 품에 안긴 채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솔아,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초라하고 낡은 방이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안전했습니다. 아니, 안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인권단체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북한 최고위층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혹시 이메일이 감청되는 건 아닐까? 우리 위치가 노출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단체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들은 천리안이라는 이름의 조직이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국제 네트워크였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만약 함정이라면 적어도 어머니와 여동생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머니께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떠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한솔아, 조심해라. 내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란다.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보기관이 당신들을 추적하고 있고 중국 공안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제 가족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마카오를 떠나 동남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신분을 숨기고 몇 달을 지낸 후 안전이 확보되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정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붙잡힐 수도 있고 이동 중에 납치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때 피난 가던 길을 생각했습니다.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위조 여권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여권으로는 공항에서 바로 걸릴 테니까요. 북한 정보기관은 전 세계 공항에 우리 정보를 뿌려놓았을 것입니다. 천리안 조직에서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싱가포르 여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새로운 이름을 외워야 했습니다. 저는 김철수가 아닌 리 웨이밍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천 메이링, 여동생은 리 샤오옌,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새 이름을 연습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 웨이밍입니다. I am 리 웨이밍. 실수하면 끝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우리는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또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꿔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위장해야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어머니께서는 안경을 쓰셨습니다. 저도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탈출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표값, 숙박비,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줄 돈까지 전체적으로 10만 달러는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해외에 비상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였습니다. 아마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솔아,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계좌를 써라. 너와 가족을 지키는 데 쓰거라. 체제를 믿지 마라.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다. 살아생전 비밀리에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도망쳐야 할 날이 올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어머니와 동생을 지킬게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돈으로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는 모텔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한국 마트를 찾아가셔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사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다.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자. 김치찌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그 맛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고향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솔아, 내가 가장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지켜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마카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겠지요. 대동강 근처 우리 집, 할머니 산소, 어릴 적 뛰놀던 학교 운동장.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천리안 조직에서 보낸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우리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모텔을 나섰습니다. 모텔 주인에게는 일찍 체크아웃한다고만 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모든 분들께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여정이 안전하기를, 우리 가족이 무사히 자유로운 땅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카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아침 7시였습니다. 공항은 이른 아침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들, 사업가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공항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천리안 조직에서 준 위조 여권을 꼭 쥐고 있었는데 손에서 땀이 나서 여권이 축축해질 정도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10리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남자, 커피를 마시며 계속 우리 쪽을 힐끗거리는 여자,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저들이 북한에서 보낸 사람들은 아닐까? 지금 당장 달려들어 우리를 납치하는 건 아닐까? 6.25 때 피난민들이 느꼈던 공포가 이런 것이었을까요?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체크인 직원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권을 건넸는데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셋, 초.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동생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만약 지금 경비원이 달려온다면, 만약 여권이 가짜라는 게 들통나면, 탑승권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보안 검색대가 남아 있었고, 출국 심사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가 모두 생사를 가르는 관문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 가방에서 금속 탐지기가 반응한 것입니다. 경비원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버지 사진이 든 액자가 있었습니다. 액자의 금속 부분 때문에 경보가 울린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액자를 꺼내 살펴보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 사진입니다. 경비원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액자를 다시 가방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검색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관문인 출국 심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면세 구역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수를 고르고 초콜릿을 사고 술을 고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공항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공항은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관문을 넘으면 살고 넘지 못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를 찾는 것은 아닐까? 천리안 조직원이 급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빨리 출국 심사를 통과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출국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은 중년의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여권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흘렀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태국입니다. 동행자는? 가족입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사관은 컴퓨터를 보더니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동생이 제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중국 공안들이 출국 심사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붙잡히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나가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재빨리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뛰다시피 면세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저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출국 심사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탑승 게이트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임박했다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해서 탑승권을 보여주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카오 공항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구치는 느낌.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마카오 공항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북한 요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동생은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아이들을 지켰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죠. 한 소리가 정말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평양이 있고 우리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대동강, 모란봉,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니, 삶이라기보다는 숨어 지내는 나날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천리안 조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방콕 외곽의 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파트는 3층에 있었습니다. 방 2개와 작은 부엌, 그리고 좁은 거실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창문은 항상 커튼을 쳐놓아야 했습니다. 밖에서 우리를 볼 수 없도록 말입니다. 한낮에도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죄인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숨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며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의 심정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북한 정보기관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태국에도 그들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북한 식당도 있었고 북한과 교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인타운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북한 사람이나 조선족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마치 새장 속 새처럼요.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딱 1시간,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만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시간에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다녀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셨습니다. 태국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한국 음식을 만들려고 애쓰셨습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구하러 다니셨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한국 식료품점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평양에서 쓰던 것과 달라서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 맛이 그립구나.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리웠습니다. 평양냉면,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만두, 명절 때 먹던 떡국, 그 모든 것들이 아득히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동생은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나이인데 우리 동생은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오빠, 나도 저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한국에 가면 마음껏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면 불안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건 아닐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항에서 쓰러지시는 꿈, 우리가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리안 조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북한 요원들이 방콕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당분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우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조직원이 일주일에 2번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1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방콕은 더웠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 아파트에서 땀을 흘리며 지냈습니다. 낮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만 나왔습니다. 옷은 땀으로 젖었고 밤에도 더워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평양의 서늘한 가을 바람이 그리웠습니다. 모란봉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던 일, 대동강 근처를 산책하던 일, 단풍이 드는 가을 풍경,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평양이 그리운 것일까요? 아니, 평양이 아니라 고향이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어디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곳.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야위어 가셨습니다. 원래 건강하셨는데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침을 하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거울을 보시며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렇게 우아하셨는데 이제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어나셨습니다. 병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천리안 조직에서 의사를 보내줬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솔아, 어머니는 괜찮다. 너희만 건강하면 된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를요. 밤마다 혼자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비밀리에 접촉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안전하게 한국으로 모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국,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 사는 그곳,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그곳으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석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콕의 그 좁은 아파트에서 계절을 보냈습니다. 태국의 더운 여름, 우기, 그리고 다시 더운 날씨. 계절은 돌고 돌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방콕에서 1년 반을 보낸 어느 날, 드디어 그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정원과 외교부에서 우리를 한국으로 데려갈 계획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우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그 나날들이 드디어 끝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의 땅, 자유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이 공항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육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먼저 태국에서 라오스로, 그 다음 베트남을 거쳐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를 통해 제3국으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각오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우리는 방콕을 떠났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검은색 승합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가방 하나씩만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1년 반 동안 지냈던 그 좁은 아파트를 뒤로하며 저는 창문을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 품었던 희망, 견뎌낸 고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태국과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을 달려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한 걸음 더 자유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이틀을 묵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방이 깨끗하고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했습니다. 나무로 된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길래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북한도 한국이니까요. 아주머니께서 한국 사람 참 오랜만이네요. 라오스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과일과 쌀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행 조심히 하세요. 가족이 함께여서 좋겠어요. 그 말에 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는데 참얼미가 심하게 났습니다. 길은 좁았고 한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차가 조금만 미끄러져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은 토하고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단다. 조금만 참자.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와 싸우며 산속을 헤매셨다는 이야기. 6.25 때 피난민들이 걸었던 험한 길. 그분들도 이런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해 험한 길을 걸으셨을까요? 우리도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하노이였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밝았습니다. 오토바이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노점상들이 쌀국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호텔이었지만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뜨거운 육수에 쌀국수가 들어있고 위에 숙주와 고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양냉면과는 다른 맛이었지만 국물이 따뜻하고 면이 부드러워서 좋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몸도 마음도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면 평양냉면집에 가자. 진짜 고향 냉면을 먹는 거야. 우리가 먹던 그 맛을 다시 느껴보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사흘을 보낸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외교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분명 함께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 외교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동생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대한민국의 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말을 듣는 것도, 우리를 동포로 대해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일 비행기로 인천공항으로 가실 겁니다. 공항에서는 비공개로 입국하실 거고 바로 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엔 자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설레고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높이 솟은 빌딩들, 자유로운 나라의 풍경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도 저런 자유로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을 떠난 지 2년, 마카오를 탈출한 지 1년 반. 길고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오전 10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 땅,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우리를 위해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여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살았어. 우리 정말 한국에 왔어. 공항에서는 특별 통로로 나왔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높이 솟은 아파트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들. 여동생이 와, 정말 크다. 저기 저 건물 좀 봐. 저게 다 뭐야?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제 눈에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자유롭게 달리는 차들, 신호를 지키는 질서, 밝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 거리 곳곳에 있는 카페와 상점들,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게 24시간 여는 가게래요.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대요. 여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같은 한반도 안에 있는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산하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직업 훈련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는데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침대도 푹신하고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여동생이 오빠, 여기 물이 따뜻해 라며 좋아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누리는 제대로 된 생활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밥과 반찬이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오랜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고 남기면 버려도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되던 곳에서 왔으니까요. 맛은 평양에서 먹던 것과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고향 음식이었습니다. 간이 조금 세고 양념이 더 강했지만 그래도 우리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역시 우리 음식이 제일 맛있구나. 그래도 평양 음식이 좀 더 순하긴 하지라며 드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평양 냉면이 그리웠습니다. 대동강 맥주와 함께 먹던 그 시원한 냉면.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만두, 명절 때 먹던 떡국. 그 맛들이 그리웠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 북한에서는 금기시되던 개념들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서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해도 되다니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 이것이 민주주의구나 하고요. 인터넷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실에 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아버지에 대한 뉴스, 세계 각국의 소식들. 모든 정보가 손끝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영상도 봤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 북한 인권 문제, 통일에 대한 토론, 여러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회구나 싶었습니다. 석 달의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을 가진 것입니다. 평양의 그 큰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곳은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있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우는 내용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줬습니다. 북한에서 왔어. 신기하다. 우리 친구 하자. 그렇게 여동생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유롭게 웃고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공부하고 언젠가 통일 한국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며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란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평양에서, 방콕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던 어머니께서 이제는 웃으며 일하고 계십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굶주리고 억압받고 자유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누리는 이 자유를 그들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는 이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목숨을 잃으셨고 우리 가족은 7개월을 숨어 지내며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매 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이유는 단 하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음껏 말하고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이 권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그날을,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평양과 서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대동강으로 가서 어릴 적 뛰놀던 그곳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